그다음에 매일 7,000보 걷기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논문 하나 보내줬는데 뭐였냐면 10,000보 필요 없다는 거예요. 7,000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재산입니다.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재산입니다. 성분표가 아주 복잡한 그런 초가공식품보다는 원재료가 살아있는 식품을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줄기세포와 면역에 대해서 20여 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미생물학 박사 박병순이라고 합니다. 염증 노화에서 벗어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피부와 모발의 재생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름과 탈모를 치료하는 것이 제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줄기세포 시술을 해도 놀라울 정도로 젊게 회복되는 사람과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언제나 염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겠죠?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피곤하고 어딘가 아프고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노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화의 핵심은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어디에 다치거나 했을 때 뻘개지고 아프고 하는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균도 없어요.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줄기세포의 재생력의 힘을 꺾고 회복을 방해하고 결국 노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나 요리를 할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것은 음식을 익힐 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변하죠. 근데 우리 몸속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거는 연령에 따른 우리 늑간 연골의 색깔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익힐 때와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37도로 내 수명만큼 익을까요? 아니면 고기처럼 170도나 200도에서 3분 동안 익히는 걸까요? 이 노화도 이러한 갈변의 과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노화라는 것은 만성염증이 몸에 쌓인 결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증과 노화를 합쳐서 염증노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염증의 염은 불꽃 염자인데 이 불꽃 염자는 불화자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즉 우리 몸속에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도 같습니다. 이 불씨가 바로 우리를 늙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염증노화는 어떤 특정 장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노화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로감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화되고요. 관절통이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브레인 포그라고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면역력도 감소해서 어떤 그 감기나 코로나 이런 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가 나타나서 주름이 많아지고 피부가 얇아지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기분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울, 불안, 짜증 같은 게 많아지죠. 또한 복부의 내장 지방의 증가도 더 많아집니다. 이 노화의 탈을 쓴 노화라고 불리는 이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공통 뿌리는 염증의 셈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단순 노화 같은데 실제로는 염증의 불씨가 전신을 태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근육통성 뇌척수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과로했을 때 생기는 만성 피로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면 운동 후에 아주 극심한 피로가 있고요.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 그리고 두통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좋아지지 않아요. 개운치 않은 수면.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염증 노화의 증상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 말은 염증 노화가 단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겪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신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 만성피로 증후군 관련한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들어보지 못했으나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는 순간에 저는 염증 노화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염증 노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가장 흔한 노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염증 노화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설문을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총 117점 만점이고 이 중에서 한 65점 이상이면 이것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어떤 내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개만 보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요. 머리가 멍하고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고 수면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러한 자가진한 문항들을 보면 바로 내 몸속에 염증의 불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요?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사는 잠을 잘 못 자면 수면제를,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진통소염제를,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을 처방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먹으면 분명 도움이 돼요. 하지만 뇌가 염증 때문에 흥분해 있다면 수면제는 단지 그냥 소음을 덮는 귀마개일 뿐이에요. 소음은 그대로 계속 나고 있어요. 하지만 귀마개로 단지 가렸을 뿐이죠. 그 다음날 또 피곤하고 결국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진통소염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증이 심하면 이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도움이 돼요. 잠시 통증이 가라앉고 염증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씨는 계속 타고 있으며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결국에는 통증은 반복되고 약은 점점점 세게 아니면 더 많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항우울제를 쓰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인이 염증이라면, 만약에 염증이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세로토닌을 건드리고 있다면 약은 단지 나쁜 풍경을 가려놓는 거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불씨인 거고 약은 불씨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따라서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 노화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 노화의 불씨가 어느 장기에 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병의 이름이 바뀝니다. 뇌에 닿으면 알츠하이머, 관절에 닿으면 관절염, 근육에 닿으면 근감소증, 혈관에 닿으면 동맥경화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이 질병들이 다 다른 병 같죠? 겉보기에는 다 다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 바로 염증 노화입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노화가 돼서 염증 노화가 되고, 이것이 노화 관련 질환이 생기면 계속해서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더 빠르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한번 병이 시작되면 다시 염증을 부르고, 이러한 염증은 다시 노화 속도를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증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그럼 왜 면역계는 염증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면 꺼져야 되는데 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태가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세포를 지쳐버리게 하고 우리 몸속의 에너지, 배터리인 미토콘드리아를 지쳐버리게 만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 노화라는 것은 그 면역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상태라고. 이 불일치의 배경에는 진화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쩌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쩌다가 포도당을 귀하면 그 포도당은 굉장히 귀했고, 이것을 어떻게든 많이 먹고 이 먹는 나머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내 몸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들어와서 세포 속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으로 세포 내에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에너지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면 추위,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부위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만 에너지가 가게끔 하는 일종의 기관별로 생존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오늘날에는 음식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는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생존의 스위치였던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는 비만,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옛날에 그런 것을 고난의 시기를 겪는 진화의 성공이 현대에는 유전자 환경이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염증 노화는 바로 그 성공의 진화의 성공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어려운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생물학 때 배운 세포 내 소기관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특히 여러 깨어있는 과학자들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더글라스 월러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계 올림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우리가 100m 달리기 결승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열의 9 이상은 흑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흑인이 단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발달해서 유전적으로 근육의 근섬유가 더 발달해서 아니면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원인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의 진화와도 연결이 있습니다. 원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있는 흑인과 추운 지방으로 가서 추위를 극복해야 하는 백인은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으로 간 흑인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것을 에너지 배터리 충전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백인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운 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충전하면 열 나듯이 열을 발생하는데 그 효율, 그런 어떠한 그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전자전달계, 미토콘드리아의 그 호흡 사슬에서 전자전달계의 짝풀미라고 하는데요. 짝풀미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포도당이 들어왔는데 에너지로 안 바꾸고 열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의 같은 경우에는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열을 만드는 능력은 아예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백인은 어떤 내가 원료가 들어왔을 때 이 열을 만들어서 추위를 극복하려는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그 고칼로리의 고영양의 고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서양식 식단을 따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흑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런 루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백인에 비해서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뜻한 기후에 적응한 사람들은 이런 고지방 고열량 식단을 먹을 때 비만이나 퇴행성 질환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종별로 당뇨 유병률이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거의 2배가량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미토라는 것이 그냥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에 있어서도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우리 몸의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토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 아니라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설계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취약한 장기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 포도당과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외통길에 놓여 있는 세포는 딱 2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췌장과 하나는 뇌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하니까 포도당과 가장 밀접한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뇌신경세포는 포도당을 거의 우리 몸의 몸무게에 비해서 20% 정도 써요. 주된 원료가 포도당인 거예요. 이래서 발생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 그리고 머리에 뇌신경세포의 문제가 생기는 치매, 이것은 바로 다 미토콘드리아의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영양분의 과부하가 계속되면 미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난 더 이상 못 태우겠다. 그만 일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하고 일을 거부하면서 셧다운을 닫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포도당은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인슐린이 많아져서 췌장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와 치매는 같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뇨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과부하인 것이고, 그리고 치매는 뇌 에너지 공급의 붕괴입니다. 즉, 신경세포 대사가 떨어지고 결국 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두 가지가 병이 다른 병 같지만 공통기전은 미토콘드리아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치매가 있을 때 이 기억상실, 알츠하이머병이 있을 때 기억상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 기억상실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실 뇌가 이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필수 기능, 우리가 먹고 숨 쉬고 하는 그런 필수 기능, 이거는 살리지만 덜 중요한 기능, 덜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기억과 같은 기능은 포기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뇌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조치입니다. 이것은 혹시 미토콘드리아가 선택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돌보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보면 잘 섬기지 않으면 얘네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만성 피로, 여러 가지 증상을 주죠. 그러면 염증 노화가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화 관련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주인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지배하고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에너지 공장을 잘 돌보는 것이 곧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몸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4가지의 루틴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왜 건강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손주랑 오래 놀고 싶어질 수도 있고 은퇴 후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 간격으로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감도 CRP, 염증 마커,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같은 염증 대사 지표를 확인해서 내 몸에 불씨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이 지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식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식단을 위해서는 정제당과 초가공식품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불씨를 키우는 원료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다 귀를 막습니다. 다 듣기 싫은 얘기죠. 네. 이 맛있는 것들을 두고서 어떻게 이걸 포기하란 말이냐.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줄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가공식품은 되도록이면 식단에서 빼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농부에게 차라리 돈을 많이 쓰자. 그 다음에 어부에게 차라리 돈을 많이 쓰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의점에 가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뒤로 돌아보면 성분표가 아주 복잡한 그런 초가공식품보다는 원재료가 살아있는 식품을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매일 7,000보 걷기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논문 하나 보내줬는데 뭐였냐면 10,000보 필요 없다는 거예요. 7,000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재산입니다.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재산입니다. 현대의학과 미래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노화라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생리현상이고 치료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면 치매, 고혈압, 관절염 등이 생기면 그냥 그거를 개별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면 수명은 늘어요. 예전보다 내 수명은, 평균 수명은 계속 늡니다. 하지만 병으로 아픈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서 삶의 질은 더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허약함, 노쇠로 이어져서 망할년에는 내 힘으로 거동을 하기 어려워져서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지만 미래의학은 약간 다릅니다. 노화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노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 수명, 그 기간이 늘어야 된다. 그래서 노년에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미래가 지향하는 의학의 길입니다. 즉, 병이 있으면 병을 하나하나 막는 게 아니라 노화라고 하는 그 뿌리를 관리하자는 거죠. 목표는 단순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사우나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우나는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학술 용어로는 호르메시스라고 하는데 호르메시스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운동하고 사우나 같은 겁니다. 16세기의 의사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은 독이라는 것은 용량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적당한 스트레스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물론 사우나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한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일주일에 4회에서 7회 정도의 사우나를 하는 사람과 주 1회 사우나를 하는 사람은 심장병의 발병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그러면 기존의 선로는 사실 점점점 아파서 병원과 약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염증 노화를 관리해서 염증이 줄면 그 길은 여행과 취미와 산책로로 이어집니다. 즉 노화의 방향을 바꾸면 남은 인생의 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노화란 말보다는 탈노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선로를 아예 바꿔 타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염증이 내 몸에 스며드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액력,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혈액력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주인 미토콘드리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과학자와 제약사들이 불로의 약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는 명확해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은 없어요. 건강의 열쇠는 혈액력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입니다. 혈액의 힘을 끌어올리고 미토의 균형을 지켜주는 것이 탈노화의 길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생소할 수도 있고 이미 아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염증으로 인한 노화, 염증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염증 노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 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